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2013년 10월 29일 10월의 마지막 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저희 그 시그널 음악이 뭐죠? 이사님? 나도 모르는데. 이 음악 모르세요? 예. 빰빰빰빰빰빰 하는 거. 클래식 다방 DJ도 하셨다는 분이 이 음악을 모르십니까? 예, 이게 바로 위풍당당 곡 아니겠습니까? 아, 위풍당당. 예. 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풍당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너무 우리 좀 쩔어 사는 것 같아.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보면 대선 불복했어? 아니 무슨 대선 불복할까봐 노심초사해야 될 쪽은 새누리당인데 예. 그 대선 불복으로 혹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닐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에 도대체 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불복을 한다면은 새누리당만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선거의 단면들이 드러났고 총체적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는 분조차도 대선 불복이냐 이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잘잘매고 있고요.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창 씨가 예. 노무현 대통령에게 패배했을 때 그게 대선 불복을 한 적이 있죠. 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뭐 전체적으로 대선 불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선 불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그때 표 차이가 한 30만에서 50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한 50만 표 차이가 났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개표에 문제가 있다 해서 대선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 한나라당이죠. 예. 그래서 재검표도 했어요. 음. 재검표를 하다가 보니까 뭐 몇백 표 차이 정도는 이제 오류가 나왔는데 중간에 쭉 가는데도 전혀 안 바뀌자 중간에 한나라당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검표 비용으로 든 돈만 해도 수십억 원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대선 불복입니다. 예. 왜 대선 불복이냐? 자꾸 이제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른 거죠. 불복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불복입니다.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거야 우리가 뭐 그건 법을 알아야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게임하다 졌는데 승복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네. 아니 정당하게 졌을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게임 자체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대선 승복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대선 불복이 바로 4.19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총체적 관권 선거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제대로 말하자면은 여당을 상대로 추궁도 못할 거라면은 대선 불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근데 이제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대선 불복인데 한나라당이야말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했고 두 번째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할 수 있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은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이기도록 돕고 싶다라고 예. 한 말을 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의무를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탄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 소추했죠. 예. 그것도 말하자면은 정당하게 뽑힌 대통령을 국회 다수의 힘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대선 불복이죠. 예. 이게 보면은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대선 불복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후한무치하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오히려 줏대가 약하고 대선 불복을 해본 역사가 없는 이렇게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뭐 4.19 혁명도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대선 불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정당이 한 건 아니죠, 그죠? 민주당이 나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은 뭐 민주당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만든 꼴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좀, 대가 약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야말로 방귀 낀 놈이 성을 내고, 도둑놈이 몽둥이를 넣고 집주인에게 집어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는 격이 바로 지금 새누리당의 이른바 대선 불복론. 너 대선을 불복할 거야? 라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광고 듣고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네, 정홍원 국무총리의 어제 담화 내용 잠깐 들으셨습니다. 네. 어제도 역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덕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국정원 덕을 안 보고 어떻게 대통령 됐다는 말을 해요. 아니 또 우리 노인 어르신들 덕으로 대통령 됐는데 말이죠. 뭐 하여튼 기초연금 관련한 공약 월 20만 원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 이 공약 뒤집어 엎었고요. 누구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이 아주 배은망덕의 극치를 요즘 보이고 있는 박근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예. 자기가 해야 될 얘기를 예. 총렬시켜서 대두하게 했다는 것이 정말 골 때리는 거죠. 그게 과거 박정희 시대 때, 네.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 이른바 대독 총리, 방탄 총리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예. 그게 대통령은 거의 하느님과 동급이니까 직접 대중 앞에 나서지는 않아요. 예. 그게 뭔가 좀 국민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아한 일에만 종사하시고 그게 뭔가 손에 피를 묻힌다든지 뭔가 더러운 것을 치울 때는 꼭 총리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글을 대신 읽힌다 해서 대독 총리, 그다음에 똥바저씨를 대신 뒤집어 쓴다 해서 방탄 총리라는 네. 것이었는데요. 요즘은 대타 총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타 총리.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인가요? 휴일날 잠실 야구장 한국 시리즈에 가서 시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온 얘기가 대타 총리라는 얘기 나왔죠. 그런 식의 발상 말하자면은 국민들의 국정원 혹은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얘기하지 않고 비겁하게 총리를 시켜서 응답하게 하는 이런 식의
나쁜 버릇을. 아니 뭐 자기 자신이 얘기해봐야 뭐 할 이야기는 똑같지. 나 국정원 덕으로 당선되지 않았다. 뭐 이 얘기를 또 반복해봐야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시킨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그 정호원이 얘기 중에서 참 열받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쟁을 접고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네. 사실 지금 언론들에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은 각종 그 이명박 시절의 SOC 사업들 네. 처음부터 수요를 부풀리고 해서 마구제비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4대강 사업 같은 토목공사를 그야말로 개떡칠을 해놓은 것은 물론이고 뭐 도로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회 간접자본 시설들도 보면요. 교통수요 예측이 엉망진창입니다. 그 우리 김용민 국장의 고향인 강원도 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요. 태백은 아니고 전 고향이 춘천이고요. 춘천인데 그 강원도에 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리조트 사업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해가지고 무려 2천억 원 이상을 틀어부었는데 이게 거의 파산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붕괴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게 쓸데없는데 돈을 있는 대로 부어놓고 이렇게 해서 나라 경제를 완전히 피폐해 놓은 게 이명박 아닙니까? 예. 정권을 이어받았으면 이제 시대의 화두는 그야말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입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는 단순히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명박 씨의 낙수 효과, 즉 부자들 잘 살게 해주면은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다. 이 논리를 완전 개떡이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게 세계적으로 그게 아니다. 이제 서민들에게 직접 뭔가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다. 사실 그런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시대 추세에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해놓고 대통령이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부터 공약 엉터리로 무릎 돌렸죠.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 정홍원이 시켜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쟁을 중단하자 이딴 소리라고 자빠졌으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이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입 닫고 있으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제 총리를 시켜가지고 하는 이런 기능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홍원 총리 담화 때 보니까 말이죠.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이 통과되면은 2조 3천억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 총 14,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정유 화학업종 특성상 14,000개 일자리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 경향신문이 그걸 가지고 아주 크게 썼던데. 예. 그게 말하자면 SK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거 기계가 다 하는 일인데 네. 뭐 14,000개씩이나 생기나 봤더니 정규 직종은 50명 정도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다 뭐 이용직 뭐 이런 정도인데. 아니 이게 아까 2조 3천억이라고 했나요? 예. 네, 2조 3천억이었죠. 근데 SK하고 DS 같은 경우는 무려 2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그 두 회사에서 고용이 한 5천 명 정도도 채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보다도 무려 3배, 4배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사기를 갖다가 아니, 그 총리가 대통령을 대독에서 읽는 담화에서 사기를 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그딴 얘기를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확실히 똥줄이 좀 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라도 빨리 발표를 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서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딴 곳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대놓고 총리가 국민들 앞에 그 엄중한 담화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꽤 옛날 그 새누리당 출신의 용인시장하고 새누리당 출신의 의정부 시장이 의정부 경전철하고 용인 경전철을 만들 때 네. 수요 예측을 실제보다도 10배, 20배 부풀려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두 시 다 파산 직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딴 이야기를 국가 단위로 확대해가지고 시도한 게 바로 이명박이죠. 네. 이명박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은 나 이명박 아니야. 야당 코스프레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정책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도대체가. 이명박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뭐 거짓말 한 거죠. 이제 뭐 대놓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선되고 나서는 딴소리하고 이게 진짜 전병훈 원내대표처럼 저도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화장실 정권이라고.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권. 화장실에 무슨 뭐 똥 누러 갈 때하고 변소 정권이다. 변정권. 똥정권. 똥정권이라고 해야 된다.
에이야, 참, 진짜.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람을 실망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말이죠.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 그러니까 프랑스에 계신 한인들이 대통령 박근혜 환영 촛불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프랑스 가는 모양이죠? 예, 그런 모양이에요. 예. 이거 보니까. 이제 시세, 따가우면은 해외 가가지고 또 한복 입고 패션쇼 하면 지지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옆에서 또 부추겼나 봐요. 노벰버 2일이면은 11월 2일이겠죠? 예. 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거 어디야, 이게. 2%로 써놓으니 내가 읽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 하여튼 지금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국민 TV 뉴스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던데. 예. 11월 3일, 얘도 역시 4시부터 6시까지. 하여튼 좋은 데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재불 한인들의 대통령 박근혜 환영 집회를 우리 프랑스에 계신 한인분들이 또 개최한다고 합니다. 많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에서 저에 대해서 막 깠다고 하네요. 보니까. 왜요? 몰라요. 그런 것도 보셔. 그 소리야. 요즘에 불편하지. 여러 가지로나. 하여튼 내가 하는 말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종편 4개 있지 않습니까? 예. 4개 중에서 진짜 나는 사실 그런 소문이 전혀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은데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강해 보여도 사실은 취약하기 짝이 없는 정권입니다. 네. 그래서 종편 4사에 대해서 저는 감히 허가 취소를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소문은 최소한 2개는 날아간다. 그래서 제1안이 TV조선과 네. 채널A가 날아간다. 네. 라는 소문이 있고 두 번째는 채널A는 날아가지만은 TV조선은 안 날아간다. 대신 MBN이나 아니면은 JTBC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소문들이 지금 나돌고는 있어요. 네. 방송계에서 나도는 소문이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문제는 이제 날아간다는 소문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 종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태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게다가 이제 사실 종편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4개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종편 내부에서도 너무 많다. 쉽게 얘기해서 광고 시장은 딱 정해져가 있는데 광고를 뜯어먹을 종편들이 4개나 생기니까 못 살겠다. 한두 개는 정리해야 된다. 다만 내 빼고 라는 그런 요구들도 내부적으로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편에서는 대단히 자기들에게 비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거기에 아마 우리 김용민 PD가 걸리지 않았나. 곧 없어질 방송인데 너무 신경들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예. 아무 존재감도 없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저희가 갖고 온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거 아닙니까? 개표 관련해서. 예.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사실 그동안은 이제 대선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몇 분들이 이제 개표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오셨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양천구에서 이제 말하자면 전자개표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뉴시스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표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자동개표기라는 것이 이제 전자개표기인데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일종의. 네. 이거를 어디다 탁 집어넣으면 쫙 돌면서 스캔해가지고 어느 표는 문재인 찍고 어느 표는 박근혜 찍고 이걸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수개표고. 예. 근데 이제 수개표도 오류가 있지만은 전자개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걸로 했던 거를 갖다가 전자개표를 했던 거를 다시 수검표를 해보니까 오류가 드러나가지고 금표 용지에 고친 것들이 여러 개 드러난 거예요. 예. 그게 중앙선관위도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이제 증거는 드러났죠. 그게 전자개표기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박근혜 표가 적게 나온 것도 있고, 예. 문재인 표가 적게 나온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고쳐놓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작성시키는 그 사무관이, 잼, 종이라는 게 항상 걸리지 않습니까? 네. 재밍이라고 그러는데, 재밍이 걸렸을 때 제대로 잘못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수개표를 해야겠네. 예. 오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소송도 걸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전자개표기는 100% 믿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야마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일단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것은 뭔가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51.6%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냐, 뭐 이런 의심에는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다. 예.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자개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소정한 흔적이 많아요. 예. 여기 보도된 내용만을 보면요. 박근혜 후보 재검표를 했더니 한 3,000표 정도를 재검표를 했는데 박근혜 후보 표수는 86표가 늘어났고 문재인 후보 표는 85표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이네. 내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 재검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야. 박근혜 표가 더 넓지도 모르잖아. 이게 진짜, 국민들의 궁금증은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전자개표기로, 가투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수검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표가 그 사람 표 맞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바로 민의를 제대로 우리가 존중하면서 확실하게 실측해야 그게 민주주의가 또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그 대선 때 보면은 개표를 감시하는 감시단 중에서 민주당의 태도는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좀 유리한 지역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이죠. 예. 강남 3구 같은데 강남 어디죠? 또 송파, 이런 곳.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한 지역인 대구 경부, 이런 지역에서, 참관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게 사실 표를 보면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삐뚤삐뚤하게 아슬아슬하게 도장이 찍히고 한 것들은 다 무효표를 분류한 반면에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걸치가면라도 무조건 유효표를 인정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은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야당 선거감시인단 아닙니까? 예. 결국은 대구 경북에서는 전혀 기능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 저는 우쭈우쭈 하다 보니까 그 강남 지역에 선거 감시를 했던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예. 그 사람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박근혜 표는 조금이라도 걸치면 다 유효표를 인정하고 문재인 표는 조금이라도 걸치면 다 무효를 인정하는 그런 걸 자기 눈으로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봤으면은 당장 항의를 해서 그러니까 교정을 해야지 그랬더니 강남 분위기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 말 잘못 꺼내면은 멀매 맞을 분위기에서 말을 못 꺼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우리 서영석 이사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네요, 보니까 그분이. 네.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혀 관계는 없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번에 투표 자체도 결국은 국정원이라든지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통계청 쉽게 얘기해서 이명박 정권이 동원할 수 있는 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데는 다 동원한 것이 드러났듯이 개표 과정에서도 뭔가 야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들을 지우지 못하는 거죠. 뭔가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그 파리 장소를 읽지 못해가지고 땀을 불어가니까 에어프랑스에서 공급하는 곳이라고 잘 하시더만. 예. 프랑스 가보면은 파리에 영어 간판이 없어요. 왜냐면은 또 거긴 나름대로 불어가, 영어의 보조수단이 있어 없다. 해가지고 불어만 있어요, 불어. 그러니까 차라리 속이 편하더라고 보니까. 알아볼 수 없는 단어들만 있으니까 차라리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예. 근데 어줍지 않게 영어를 좀 공부해서 영어 간판을 보면은 이게 뭐지? 뭐 그러는데 말이죠. 자, 일단 그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은 에펠 근처에 네. 트로카데오와 루브르 박물관 환영 촛불 집회가 두 군데에서 한다는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플라스 듀 빨레 호얄 거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빨래터였던 모양인가 봐요. 플라스 듀 빨레 로얄입니다. 로얄인데 네. 그 알 발음을 네. 그 이제 프랑스인들은 흐 발음을 비슷하게 해요. 예. 그래서 호얄이라고. 네. 그래요. 아니 무슨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파리에 말이죠. 네. 무슨 호텔 이렇게 된 역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시청입니다. 글쎄, 호텔. 무슨 호텔을 그 영명으로 쓰나 이랬지. 호텔 뭐 들어가는 게 이게 시청이란 뜻이더구만요. 예, 그게 그 노틀담 성당이 있는데 그 옆에인가 있는데 무슨 예. 호텔도 어쩌고 저쩌고 그 여기 있죠. 저도 프랑스 파리 처음 갔을 때 예. 무슨 여기 이름에 호텔을 썼냐 했더니 알아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시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은 영어식 발음이고, 네. 예. 뭐 또 이제 프랑스에서는 또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여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또 파리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또 파리에서 유학하신 분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유학했었죠, 파리에서. 불어도 아마 좀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아나. 불어로 그러면은 플래카드를 드시면 되겠겠네요. 불어로. 국정원 덕에 대통령 대신 우리 박각하 해가지고 불어로. 예. 그러면 아주 시위 효과가 탁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 선거 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만날 민병도 민주당 의원에게 꼭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중요 선거 때 민주당은, 개표 부정까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권 선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꼭 물어봐야죠. 예. 이 보니까 지난번에는 무방비 속에 당한 거 아닙니까? 글쎄, 너무. 어처구니 없이 당했어요. 좀 취약했던 것 같아요. 이 낙검수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낙검수 하면서 이제 작년 대선을 앞두고, 맨날 김어준 총수는 말이죠. 네. 포털, SNS에 올라온 이런 알바 글들에 너무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주 단견이었는데. 아니, 무슨 댓글만 봐요. 아니, 댓글에 올라온 그 내용에만 너무 천착하면 안 된다. 이 총체적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의 그 정황들을 감시를 해야지 왜 댓글만 보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정선거였어. 지금 드러난 것까지로서는 최악의 관권선거의 그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 누가 그런 분석을 했더만 나는 그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트위터에서 그런 식으로 자동 봇을 이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수준 낮은 글들을 그 양산에서 띄우는 이유가 예. 결국은 이전 투구의 모습을 보이고 트위터의 수준을 떨어뜨려서 쉽게 얘기해서 오염 효과를 노린다. 예. 더럽게 만들어서 트위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야. 예. 너무 과장돼 있어.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 SNS의 어떤 여론, 네. 야당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바꿀 수는 없고 네. 그렇다면 SNS를 곳곳에다가 똥을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물을 뿌려가지고 네. SNS에 사람들이 못 가도록 네. 가더라도 거짓 정보가 넘쳐나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SNS에 아예 발도 들이지 않으려 하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누가 분석을 했는데 저는 정말 맞아. 그런 전략도 있구나. 네. 그게 말하자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수 정권은 그렇습니다. 정치 해모증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나라는 뭐 보수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자칭 보수들이긴 한데 그게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의 이명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마치 맨날 싸움 지르느라고 진흙탕인 것처럼 묘사를 해서 대중들로부터의 관심을 차단하는 것. 예.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대중들 몰래 달성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죠. 예. 전두환이 대표적으로 3S 정책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스포츠, 뭐 섹스 어쩌고 뭐 스크린 해가지고 대중의 관심을 돌려서 독재에 대한 반발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SNS도 더럽고 이전 투구, 믿을 수 없는 거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정말 참 가정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중요선거, 뭐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2016년에 총선, 2017년 대선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 이사님? 네. 뭐 지금 이렇게 관건 선거가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100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양상인데 다음에도 이런 짓 할까요? 저는 또 다른 관건 선거 반드시 하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양태로. 예. 그게 드러난 그런 짓들은 못 하겠죠. 뭐, 걔들도 학습효과를, 걔들이 아니지. 국민들이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예. 뭐, 국정원이나 군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또 댓글 공작을 하겠습니까만은, 뭐, 제2의 새마을 운동 운운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그 공무원들이 하면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제약, 관변단체들을 동원하려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 그런 민간인을 동원해서. 그렇죠. 예. 국정원 댓글 공작을 하니까, 공무원이 그 정치 중립을 위반하니까 그 국기문란이다. 하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2의 새마을 운동 운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아주, 뭐랄까요. 상당히 좀 주의 깊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진짜 다음에 관이 눈 감아주고 또는 비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관변단체들이 나서서 댓글 공작 벌이고 말이죠. SNS 곳곳에서 흉한 그런 글들 남겨가지고 SNS는 도저히 갈 데가 못 된다. SNS에 올라오는 글을 쓴 사람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심리를 퍼뜨려가지고 이른바 야권에게 우호적인 정서가 있는 공간들을 하나하나 이른바 폭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참, 이게, 불리한 그런 국면 속에서 민주당은 또 이렇게, 여당이 또 우리를 어떻게 봐줄까 여기에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말이죠. 이번에 리서치비에서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이제 문제가 됐던 12월 16일 경찰 왜곡 발표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후보를 찍은 사람들 중에서 8.3%가 문재인을 찍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예. 18대 대선 결과 득표율을 대비하면요. 이걸 보정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5%포인트 앞서게 되는 수치입니다. 즉, 대통령 자리가 바뀌는 거죠. 지난번에는 인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한 10% 이상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인천 시민을 그때 대상으로 했던 이유는, 인천 시민의 투표 결과가 표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에서 이기는 사람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인천을 상대로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전 국민을 상대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만약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경우 누구에게 투표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중에서 8.3%가 문재인에게 투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물론 다 지나간 얘기고, 그런 여론조사가 이제 와서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시끌벅적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부정이었네, 문제였네. 하니까 아마 아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덕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한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제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 예. 라는 결과가 바로 리서치비의 결과인 겁니다. 예. 12월 16일 날 11시에 말하자면 문재인과 박근혜 양자 대결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후보였죠. 엄청나게 닦였죠. 그야말로 수적 공조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마지막 후보 토론 아니었습니까? 이정희도 빠지고 여기서 후보를 결정할 즈음에 바로 11시쯤
긴급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바로 김영판 아닙니까? 예. 거기서 전혀 그 김하영 댓글녀 컴퓨터에서 댓글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로 왜곡된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이게 투표에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결국은 댓글 덕분에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 댓글 때문에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예. 했더니 결과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직을 도둑맞은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 윤석열 전 팀장 수사 외압을 받았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외압을 받았다는 국감 정언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사람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람보다도 2배나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남자주를 시켜가지고 NLL 대화록을 공개하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혼의 아들 파동을 일으켜서 최동욱을 찍어내고 드디어는 윤석열 여주지청장 수사팀장에 대한 감찰마저 하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흠집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공적 행위에 대해서 압박과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 쫓아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윤석열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사람이 56%,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26% 나왔어요.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여론 좋으니까 밀어붙이십시오. 예.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른바 황간내시라고 불리우는 청와대 주변의 간신들이 박근혜를 오히려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자, 오늘 또, 새로 올라온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있는데, 네. 계속 급락하는 추세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랬을 거 아니까 빨리 외국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또 패션쇼 하시면서 또 그러면 나름대로. 신문들이 알아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우리의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 댓글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하면은 또 지지도 반전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문환 이사장인데, 네. 이 사람이 박근혜 패션쇼는 더 부각시켜야 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그런 거예요. 빨리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또, 국내 정치에 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울러, 국내 정치에 얽히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패션쇼 같은 걸 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통령, 국위선양하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빨리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제 결국 또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사는 일은 칭찬할 게 없으니까 예. 할 수 없이 외국 나가가지고 옷이라도 입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예. 긍정평가가 54%에서 46.6%로 7.4%나 급락을 했고요. 네. 부정평가가 38.4%에서 43.3%로 이렇게 상승한 수치인데, 글쎄요, 이게 윤창중 파문 때보다도 더 악화가 된 그런 수치라고 하는군요. 자,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해서 RDD 휴대전화로 조사를 했고, 지난 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8%였습니다. 그러면은 정권 초다 보니까, 덮어놓고 대통령, 잘한다. 그 말은 결국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담겨 있는 건데. 이제 일을 하기 전에는 그런 평가를 받다가, 네. 일을 막상 하나씩 해보니까 실력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표가 결국은 돌아섰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상황, 야권은 별로 이 전국에서 큰 변수가 되진 못하고 있지만 여권 스스로 계속해서 그야말로 헛발질, 완전히 일로를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은 좀 합니다. 네. 이명박 같은 인간도 임기를 다 채웠는데 박근혜로 못 채우랴 라고 네.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 네.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왜 걱정스러우냐면은 이명박 때는
그 자칭이긴 하였습니다만은 집권당 내에서 안티 세력들, 반대 세력, 이른바 친박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 정부나 집권 세력이라는 것은 내부 비판 세력이 없으면요 건강하지 못하고 예.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요, 진짜 이건 그야말로 황신도 홍위병을 연상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내가지고 박근혜를 비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연명으로 오히려 그걸 거꾸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인데요. 그게 지금 초선들마저 일제히 줄을 서가지고 박근혜 참가를 불러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내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이런 조직은 뭔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타격을 입습니다. 야,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예. 새누리당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이게 국회의원 수가 난 뭐 지난번에 합당하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 어떻게 된 셈인지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53명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하튼 과반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이 네. 내부에 전혀 계획파도 없고 소장파도 없는 이런 한심한 정당으로 전락을 한 게 오로지 박근혜 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그래도 친박이 있어서 뭐 세종시 수정안 이런 것들이 뭐 좌초가 되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로 또 그 정권에게는 견제 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무한 형태니 이거 뭐 박 대통령이 밀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새누리당 내에 이런 친박들 이들이 지금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글쎄, 누구야. 최동욱의 호위무사 한 명이 나서가지고 호위무사라고 했다고 그렇게 패대기를 치는데, 그런 호위무사들이 수백 명을 거느려 있는 게 박근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후,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훈 씨의 노래입니다. 그만두세요. 예. 제발 좀 그만두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2부에는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당 전략 홍보본부장이신 민병두 의원이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민병두 의원님 하면은 우리 또 동대문을 지역 기반으로 하시고. 갑인가요? 을인가요? 예, 을입니다. 을. 이 지역구가 전에 직전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홍준표입니다. 그분이 이제 선거 구호가 예.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네. 대한민국 재야 대통령 장준하, 네. 대한민국 국회의장 민관식, 예. 그리고 홍준표였습니다. 그게 무슨 그 지역구에 지역구 의원 출신들. 예. 맞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동대문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을 제거해서 당선된 곳이 바로 동대문이죠. 예전에 그 해화동도 그 동대문 그 지역구였잖아요. 굉장히 넓었죠. 왜냐하면 예. 동대문은 서울의 동북부의 모체였죠. 예. 지금은 많이 거기서 달라졌지.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가 다 나왔죠. 네. 그 해화동에 그래서 이화장이 있는 것이고요. 예. 해화동이 아니라 이승만, 동숭동이군요. 동숭동. 민관식, 예. 장준하. 예. 장준하 선생도 그쪽이었네요. 보궐선거로 한번 당선되셨죠. 1967년에. 그래서 그분 선거구가 그리고 홍준표였습니다. 그리고 민병두가 됐어요. 그리고 민병두가 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큰 꿈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예. 경남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하셨나? 요새는 정치평론가로 이제 앞으로 국민TV 고정 우리 평론가로 나오시려고 계속 정치평론 많이 하시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제가 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한번 나오라고 전화 한번 드렸는데 나 안 나간다 이 한마디로 일축하시더라고. 홍준표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민병두 의원님 모시면은
솔직히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때 꼭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아요. 물어봐요. 제가 이제 그때 또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저도 이제 출마를 했지만 심심치 않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사실 그 18대 국회의원도 그 동대문 을에 출마하셨죠. 네. 근데 낙선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때는 홍준표한테 졌나? 예. 근데 그 이후로 민병두 의원의 종적을 찾기 힘들었다. 사람들이 민병두를 도저히 찾기 힘들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일찍 세상을 떠났다. 뭐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요?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민병두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4년 동안 4년 동안 동대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한 2번, 3번 정도 우리 이 민병두 의원과 마주치지 않은 동대문 구민이 없을 정도로 지역구를 탄탄하게 다졌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요새 잡 온 더 트레이닝이라고 다음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법, 지역 순방하는 법 이런 수업을 한번 듣고 사실 굉장한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공짜로 현장도 한번 데리고 갑니다. 저는 그 18대 때 사실 굉장히 낯선 곳이었는데 대통령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해보자. 지난 한 28년간, 그 당시 28년간이죠. 서울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동대문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홍준표 의원을 꺾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왜 십당 구락이란 말이 저 때문에 생겼죠.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당 구락. 하루에 10시간 운동하면 당선되고 9시간 뛰면 떨어진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20km를 갖다 매일같이 걷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에 10시간을 지역을 다녔죠. 그때는 살 많이 빠졌겠네. 그때는 아주 날씬했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점심은 어디에 가서 먹으면 그냥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은 한 끼 먹는데 관계없는데 저녁은 많은 날은 하루에 15군데. 가가지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먹어야 되는구나. 15군데 가면, 이 사람 한잔 하고 가야지. 한국 사람이 그걸로 봐줍니까? 한잔하면 섭섭하다고 또 옆에 계신 분. 그러면 이제. 술만 마시고. 그럼 저 멀리서, 아니, 내 잔 안 받냐고. 그래서 하루에 한 군데 가면 빈소에 5잔씩 시작하면은, 많은 날은 10군데, 15군데 가보십시오. 술살이 그냥 찌겠구만. 이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도 기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이강철 수석이 아마 45%, 48% 됐을 거예요. 그 전에 환경부 장관 하셨던 분이 구청장 출신인데 이재용 씨. 45%인 거죠. 두 분 다 대구에서. 유시민, 김부겸 이 두 분도 대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곳에서 2달 전에 가갖고 40% 얻었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렇게 우리 민병기 의원처럼 하면 이기겠다, 진짜. 그런 결기로 가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에서 우리 김영춘 의원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그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이대엽입니다. 이대엽. 성남시장? 아니, 원래 의원도 했어요. 그러다가 성남시장까지 했는데, 이대엽 씨는 아주 전설이죠. 특히 저녁에 상가집 돌 때 고스톱을 치는데, 돈을 얼마를 잃고, 얼마를 딸지까지 다 계산해서 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요새는 상가집 가서도 일찍 나오지만 되게 12시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그분이 선거운동 할 때는 보통 밤을 같이 새주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밤 10시, 11시에 갔다가 새벽에 또 한 번 간대요. 또? 그러면 상주 입장에서는 꼬박 밤을 샜구나. 그렇지. 절대 잊지 못한다. 식당 가고 계셨냐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이고, 그냥. 아니, 참 할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홍준표, 도지사 얘기해서 그렇지만
홍준표 도지사 지론이 그겁니다. 예. 그분은 동네를 안 다녀요. 시의원, 구의원이 있지 않냐. 예. 동네 살림은 시의원, 구의원이 하라고 뽑아놓은 거다. 여러분들이 동네 살림을 그 친구들이 열심히 못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혼내겠다. 나는 중앙에서 큰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다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에 가면 내 손 한 번 더 잡아본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킨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친구 같은 존재이냐 아니냐. 예. 언제라도 내가 필요한 일 있고 억울한 일 있으면 전화 한 통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네. 그 양반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냐. 그런 건 이제 문재인, 박근혜, 이제 안철수 그 정도 급이 돼야지. 이런 홍준표는 자기가 그 정도 급이 된다고 착각한 모양이네. 당대표도 했으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현역 의원이신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그건 쉽지 않죠. 네. 다만 그래도 이제 두 가지죠. 너무 열심히 다녀도 나무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옛날처럼 이러면 어떡하나. 가서 큰 일 해야지. 됐는데.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니 사람 변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야 당선되고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구나 하는 목소리와 사람 변했다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잘 계량을 해서 네. 최대한 예. 가려고 하죠. 그리고 가서 인사를 하더라도 짧게 의미 있게. 우리 민병도 의원님 이렇게 아주 정말 재치가 넘치시고 또 재미가 있으시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병도 의원님 하면은 문화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기자로 많이 또 알려져 있지만 만화가입니다 또. 오, 그래요? 만화도 그리셨습니다. 근데 문화일보가 우리 민병도 의원이 정치부장 그만두고 나오고 나서부터 변했어. 근데 너무 왜, 많이 변했어. 일단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도저히 요즘엔 볼 수가 없어요. 월간 조선의 일간지판이라고 해야 될까? 글쎄, 제 이제 친정이니까. 그건 그렇고, 이제 하여간 만화 얘기로 돌아가죠. 네. 정치인 다 됐네. 옛날에 이제 보물섬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만화 잡지였죠. 예. 근데 이제 이연세, 허영만 이런 사람들. 이제 만화의 층을 넓힌 거죠. 성인들이. 예. 이제 중고등학생부터 30, 40대까지 보는 그런 만화 시대를 연 거죠. 예. 공포의 외인구단이니 예.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구영탄인데. 구영탄, 졸린 눈하고. 네. 고행석 선생이. 예. 구영탄이 주인공이죠. 반전, 의외성. 갑자기 구영탄 시리즈도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었죠. 지금 원혜영 의원은 이제 구영탄 시리즈 수집하러 다녀요, 전국을. 자기는 항상 스트레스 이완에는 그게 최고다. 원혜영 의원이? 예. 그분 또 만화 도시를 만든 분이니까. 부천. 예. 둘리도 그렇게 해서 데려간 거 아닙니까? 쌍문동 출신의 둘리를 말이죠. 야, 이게 다 관심이 있어야 돼, 역시. 예. 그 배경에는 또 만화광인 원혜영 의원이 있었구만. 예. 그런데. 그렇죠. 둘리가 미성년자 때 데려갔죠. 둘리가 2006년도에 성인이 됐을 겁니다. 20살. 예, 그러니까 당시 서울시에다가 이 둘리 기념비적이지 않느냐. 이 캐릭터 서울시에서 홍보대사로 써달라. 이렇게 김수정 작가가 요청을 했는데 2006년 2006년에 시장이 둘이었거든요. 전반기는 이명박, 후반기는 오세훈. 누가 그렇게 씹었는지 하여간 씹어가지고 이 양반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둘 다 문화하고는 전혀 아니지. 오세훈은 그래도 좀 문화 흉내를 냈는데. 네. 그럼 이명박 씨겠다. 하여간 그래서 이 부천으로 둘리의 원적지가 이제 옮겨진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만화 광장이라는 잡지가 생겼어요. 예. 이제 그분들의 창작 공간이 된 거죠. 물론 그분들은 단행본을 내지만 이제 만화 광장에 한강 이런 시리즈들이 많이 연재됐는데. 예. 오한강. 예.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죠. 예. 그 창간호에 10만 부가 나갔죠. 그때 제가 편집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갖고 오늘 만화 작가님들 선생님들하고 되게 좋은 관계를 지내고. 보물섬 편집장을 했어요? 아니 만화 광장. 1985년도 12월달에 창간. 그 창간호가 이제 10만 부가 나갔다는 거죠. 그 전에 보물섬, 그러니까 어린이 만화 잡지였는데 예. 처음으로 성인들이 읽는. 여기서 성인 만화 잡지를 하면 19금 그런 잡지가 아니라 성인도 즐겨서 읽는. 그러니까 공포의 외인구단이랄지 등등등등. 그 IQ 점퍼가 나온 건 언제였죠, 그러면? 아마 그 전일 거예요. 그 전인가? 네.
교재보다 인기 끌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인연이 돼갖고 제가 국회 문화관광위원실에 예. 모든 문광위원들이 이 영화만 합니다. 예. 뭐 영화제에도 가고 뭐 영화의 날에도 가고 다 가요. 그 하루는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1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예. 그랬더니 장관이 글쎄 학생의 날인가요? 그래서 아니다. 그게 만화의 날이다. 그래갖고 그해 만화의 날 장관도 오고 국회 문광위원도 한 10대 명 가고 그래서 만화 웹진 이제 새로운 창작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웹진이라는 거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주고 그 보람이 있죠. 영화는 뭐 예산을 아무리 확보해줘도 사실 뭐 이렇게 큰 생색이 안 날 수가 있는데 만화 같은 그 소외된 공간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한류를 얘기하잖아요. 원소스 멀티유즈 얘기하잖아요. OSMU 얘기할 때 우리가 한류 뭐 지금 드라마 많이 식었지만 네. 원래는 만화를 보는 애들부터 가요, 드라마 네. 이렇게 해서 이 한류의 층을 어린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젖어야지만 예. 이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한류를 전략적으로 계속 키우려면 예. 이 드라마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못 간다. 오히려 이렇게 만화 같은 데다가 전략적으로 투자하자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 만화 진짜 수준 높습니다. 예. 다 그게 나중에 영화로 되고 그런 거지. 야, 미녀는 괴로워 뭐 예컨대. 자, 이런 아주 다채로운 그런 스펙을 가지셨는데, 아니, 만화, 이렇게 편집장, 만화, 이런 전문지에 편집장 하시다가 어떻게 또 신문사 정치부 기자를 또 이렇게 이력을 키워가셨는지.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빵까지 갔다 오셨구만. 네, 81년도에 이제 항림 사건이라는 것을 그 이제 반국가단체 구성적으로 예. 있었죠.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계속 또 수배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드나들고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 방범초소를 세워주고 주변에서 지켜주고 그러니까 예. 집같이 부모님도 괴롭고 다 괴롭고 그러니까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주변에서 이제 방범초소가 없어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반국가단체 구성적으로 또 들어갔죠. CA 사건 이제 두 번째. 재현이의 사건 때도 들어갔습니까? CA는 박승현이 때 아닌가? 박승현, CA. 그건 항림. 항림이에요, 박승현이가? 네, 항림. 네. CA 하면은 정말 독한 단체죠. 재현이. 대단히 독한 단체인데, 거기도 또 연루가 되셔가지고. 갔다 나와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또. 전민련. 88년도에 그 올림픽 때 이제 거의 다 석방이 돼서 다 나왔죠. 네. 이제 올림픽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죠. 네. 그 나와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그때 말로 오픈 운동권에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김근태 선생, 장기표, 뭐 전민련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이부영, 이창복, 박대동, 뭐 우리 이인영, 뭐 정봉주. 정봉주까지. 그때 정봉주랑 같이 우리 전민련 편집실에 같이 있었는데 전민련 씨는 예. 자기 이름이 정시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명이 뭐 누구에게 하다가 이 친구가 자기 필명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럼 나도 필명으로 하겠다고. 예. 그랬더니 정시진이라는 친구가 아니 언더운동권의 습관을 못 버리냐고. 여기는 본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예. 그래서 난 이 친구가 정시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는 계속 정시진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필명 쓰지 말라고. 다른 사람 필명 쓴 걸 막 타박을 했다. 그래서 난 이제 6시 본명 쓰고. 그리고 1년을 지냈죠. 넘어갔구나. 봉자. 그 나중에 어느 날, 무슨 뭐 출마한다고 뭐 그래서. 예. 이 친구가 본명이 정봉주래. 그때 그 여러 명 뒤통수를 쳤네, 진짜. 배신감. 정색을 하고 두 눈 부릅뜨고서. 예. 이제 그때 운동가에 두 가지 그룹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NL과 PD 이제 우리가 사실 뭐 항림 사건 때부터 보면 이제 주전파, 주화파 80년도에 이렇게 예. 쭉 해서 이제 그게 뭐 NLPD로 발전하고 뭐 CA 뭐 이렇게 쭉 발전하는 건데 이제 정봉주는 저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랑 이제 반대쪽이니까. 딱 이제 길을 들이는 거겠지. 솔직히 그때. 이거 지하운동권 습성을 못 버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제 본명 쓰라고 해서. 정말 시신인 줄 알았어요.
정시진 의원 오면 안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 그 말지 기자로 있을 땐 말이죠. 네. 조금 더 일찍 들어온 최민희 의원, 최민희 기자한테는 또 무슨 불어 이름으로 된 걸로 하더니 자기 지금 정보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부를 땐 불어 이름으로 부르라고. 불어 이름으로? 네. 하여간 뭐 굉장히 알듯 말듯한 그런. 네. 최민희 의원이 좀 순진하잖아요. 예. 순수하잖아요. 예. 지금도 약간 그런 얼굴 흔적이 있지만 85년 1월 26일에 제 결혼식에 왔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보면 참 사슴같이 이렇게 맑은 눈을. 미모가 아주 출중하셨죠. 그 양반이. 출중하셨죠. 예. 하셨죠. 과거 얘기는. 아니, 이게 85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뭐 그러신데.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 정봉주 의원이. 정봉주가 그렇게 얘기하니 그냥 예. 사슴 같은 눈에. 예. 아이고, 뭐 정말. 예. 그렇구나. 그 우리 정봉주를 요새 뭐 미국의 뭐 NSA인가 어디가 독일 총리까지 도청한다는데 정말 진짜 정봉주가 그렇게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추적하는 줄 알았겠지만. 그러니까 저기 정봉주 말을 100%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면 손해 봅니다. 그냥 알아서 걸러들어야지. 예. 근데 우리 정봉주 의원이 그때 또 최민희 의원을 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모했어요? 예? 사모했어. 또 우리 최민희 의원이 또 한미모 하셨으니까. 예. 하시니까. 예. 이제 다 젊었을 때 그래서 얘기고. 이제 어디 취재를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기로 했는데 펑크가 났어요. 네. 그래서 둘이 좀 시간이 남으니까 정봉주 의원이 팔 잡고 영화관으로 갔는데 보러 간 영화가 뽕이었다는. 그래서 예. 아니 그래도 전민현 편집실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랬죠. 예. 그러다가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이제 그런 전환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전민년 사실상 또 전민년 활동이 이제 사실 이렇게 중지돼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데 이제 후배가 자기가 잡지 하나 새로 시작하는데 도와달라. 옵서버라는 잡지를 한다 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한 1년여 있다가, 김진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헌법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내셨죠. 예. 암투병하고 나와서 다시 이제 그 책을, 우리 재헌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속기록하고 취재 노트를 갖다 뒤져서, 지으신 책인데,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거기에 남녀 평등을 누릴 거냐 말 거냐, 대한민국 국호를 뭐라고 할 거냐, 대한이란 걸 누릴 거냐 말 거냐, 인민이라고 할 거냐, 국민이라고 할 거냐. 그 당시에. 예. 근데 그 당시에 아무런 논쟁 없이 통과된 것이 딱 한 조항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라는 거예요. 예. 주권 재민사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새 같은 경우.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셔갖고, 그 당시에 문화일보에 추천해 줬어요. 우리 김진배 전 의원은 또 동아일보 그렇죠. 기자, 동양신문 기자 출신이었죠.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문화일보가 창간될 때였나요? 네. 창간할 땐 이런 거였어요. 기존에 이제 신문이 이미 많았고 또 새로 창간된 것도 많은데 네. 그러면 기존의 문법하고는 다른 문법을 가진 신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그러면 기존의 신문에서 배웠던 친구들만 갖고는 안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친구들을 뽑자. 그러다 보니까 전과가 2번인 저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꽤 비율이 됐어요. 아니 글쎄 문화일보 처음에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내가 그때 국민일보 있어서 아는데. 예. 그때는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 예. 이런 걸 갖다가 토론하고 노력하고 수시로 그때 젊은 기자들이 밤낮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워싱턴에 갔다가 예. 특파원 3년 하고 예. 들어와서 정치부장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잘 모르는데 2004년 1월이었던가요? 1월이었나 2월이었나 열린우리당 창당 2월이겠죠? 예. 2월 11일이었을 겁니다. 창당하고 2월 13일 날
정동영 그 당시 의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되게. 특별히 비례대표로 들어갔죠. 아마? 네, 그래서 꼭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3주일을 고민하다가 저기 못하겠다고. 그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집에 가면 대필대라고 도울 김용옥이 그때 우리 기자였거든요. 그렇죠. 문화일보 기자였습니다. 네. 그때 그분이 제 칼럼을 좋아해서 하나 글을 써줬어요. 큰 붓 큰 사랑. 그래서 맞아. 난 글 쓰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서 이제 편지 써서 보냈죠. 직접 만나면 또 힘들 것 같아서. 그랬더니 바로 이 편지는 찢어버렸다. 저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갖고 이 편지는 찢어버렸으니까 지금 어려운 때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더 고민하다가 이제 합류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일단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는 문재인 의원의 지금 행보. 그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또 그것이 온당한 선택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유, 예리한 질문입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이네. 골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 이거는 뭐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이 그 권리를 갖다 보장받지 못하고 유린되었을 때 그걸 말할 권리가 있다, 말할 필요가 있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얘기하신 거죠. 하나는 그 불공정한 선거였다. 저는 부정선거였다고 항상 그러는데 불공정한 불공정하다는 건 좀 약간 좀 정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상황 규정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애들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 회피한 약간 좀 이렇게 공격을 하자니 공격을 하고 싶은데 약간 좀 너무 세게 되지 않은가 하는 좀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불공정하다.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수혜자였다. 뭐 이런 거였죠. 사실 그건 우리 민주당이 일관되게 얘기해 온 거였죠. 지난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 사과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수사 외압이 대선 캠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일정한 정도 득을 받고 세 번째 과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현 정권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수사 방해랄지 증거인멸 교사랄지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랄지 국정원의 정치화. 이것은 현 정권의 책임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일이 커지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재발 방지책을 내놔라. 해왔던 것이죠. 대선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직접 나선 거는 스피커 볼륨이 크죠. 빅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반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국면 그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해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잘 모르고 있거든. 근데 문재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이런 정도의 각인 효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일반 정치 일선에 계신 분들이 아닌 정치 누구든 소비자라고도 얘기하던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말이죠. 민주당은 이 선거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거는 관권 개입이 지나쳤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인식을 같이 하지만 혹시나 여당이 이거를 선거 불복으로 보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달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 그 이유는 그거죠. 지난번 대선이 보기 드물게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선거였다는 것이죠. 그렇지. 주요 후보에 의해서.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오른쪽 후보가 왼쪽 운동장에 와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합의잖아요. 근데 승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패자가 오히려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 그래서 그 올가미를 갖다 만들고 사회를 갖다 한 단계 전진시킬 수가 있었다고 본 거죠. 그 합의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도 그거 갖다 오케이 해갖고 뭐 83개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사실 정치적 행위는 다 끝났다고 봐요.
그 정치적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승인에 인정하는 대선 후보로서 인정하는 행위는 다 끝났다고 봐요. 그렇지. 민주당은 확실하게 승복했지. 그만큼 확실한 승복이 없는 거죠. 뭐 말로 우리 대선 결과에 따라 수용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공통 공약 실천하자는 건 물론 우리의 전략적 목표가 있었지만 그만한 정치적 행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공약 실천하지 않냐. 공약이 71개나 수정 폐기됐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공약 지켜라 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부정선거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수사 결과가 나타나면서.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위를 만들자고 한 것도 국정원 개혁 특위를 만들자고 한 것도 물론 7월 달에 사실 합의가 됐었죠. 여야 대표 간에 사실은 합의가 됐었는데 청와대 압력에 의해서 불발됐죠. 국정원 개혁 특위 만들기로 한 것도. 그리고 우리 천막을 치고 나가서 얘기한 것도 다 그 일관된 거죠. 심지어 이제 9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7번째 요구가 다 그거죠. 대통령 사과 얘기였죠. 네. 앞에 2개는 공약 이행하라는 거였고 나머지 5개는 사과 이런 얘기인데 그 1시간 반 중에 1시간을 갖다 그거 갖고 싸웠죠. 옆에 있는 김기춘 실장의 그 눈빛이 불꽃이 일었다고.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다 그런 얘기네. 왜냐면 1시간을 갖다 사과하라고 하니 그 사실 대통령 앞에서 그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1시간을 갖다. 김한길 대표가. 김한길 대표도 강단이 있네. 그러니까 저기 청와대에서 우리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무슨 댓글 1,500개 때문에 무슨 덕을 받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저강되어 있었다. 라고 얘기했더니 청와대 홍보수석이 익명으로 그 야당 대표가 소설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럼 1시간 동안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웃었겠습니까? 그 성격에? 격앙됐겠죠. 그때 또 느꼈던 게 이제 그때 그런 건데 그 김한길 대표가 7가지 요구사항 중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어요. 수사팀 교체하지 마라. 신분 보장해라. 그런 일련의 얘기들이 다 지금까지 이제 선거 부정이었다는 얘기고 당신이 이 수사팀 검찰총장 찍어내고 이런 거는 다 무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런 일 쭉 해왔던 거죠. 예. 그래. 그런데 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했지만은 아까 우리 민명도 의원 얘기대로 복지 확대와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였고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선을 확실히 승복을 하고 공통공약을 이행하자 이렇게까지 되어 왔으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들을만 주면은 야당의 협조를 받으면서 전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약은 지키지 않고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 모드로 가는 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면 무도회는 끝난 거죠. 철저하게 가면이었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이 두 걸로 연지 곤지 바르고 예쁘게 화장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선 걷어냈어요. 걷어냈더니 55,689개의 죽음깨 트윗. 그다음에 1977개의 기미 댓글 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점차 이 양반은 더 권력을 갖다가 사유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거기서 불행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저는 청와대를 갖다 얼음궁정이라고 하는데 알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의 눈빛 한번 착 하면 숨도 제대로 못 쉰다며. 부들부들 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와대 하면 생각나는 게 부동자세, 90도 절, 받아쓰기. 이 3가지 아니에요. 얼음궁정이잖아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인 것 같아. 그러니 이게 대통령한테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요. 제가 박근혜라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산업화의 공로는 있었지만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고 역행을 한 측면도 있고 그 절반 내가 완성해서 아버지의 명예도 살리고 이 나라도 한 단계 전진시키겠다. 내가 지난 대선 때 내가 시켰냐 댓글? 아니지 않느냐. 그래. 나 자유롭다. 확실하게 개혁하겠다. 재발 방지 내가 약속한다. 나라 한번 바꾸자.
그 틀을 바꿔서 정말 창조 시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야당이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지금 싸우기도 힘들지만 지금 싸우는 것도 힘든데 대통령이 저렇게 확 180도 바뀌면 우리는 더 힘듭니다. 그렇죠. 야당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자 봐요. 향토예비군가 아시나?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 말로 다시 총을 들고.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 하는 거 있어요. 지금 뭐 우리는 박통의 호위 무사들 서청원, 홍사덕, 뭐 김기춘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 우리가 할 수 없이 자꾸 거짓말이야를 부르는 거예요. 1969년에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자. 1971년대 거짓말이야. 그 노래 하나 들어야 되겠다. 김추자 노래. 예? 사랑도 거짓말이야. 뭐 있잖아요. 눈물도 거짓말이야.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지. 그때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서 TV 이런 건 전파상 길 가다가 아니면 만화방 아니면 동네 저기 이장님 집 이런 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 명동에 전파상 같은 데 쫙 가면은 TV에 대통령이 나서서 유신은 한국식 민주주의입니다 하는데 옆에 레코드 가게에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금지곡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지곡이 됐구나. 그 우린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댓글 나랑 관계없다. 거짓말이야. 경제민주화 거짓말이야. 예. 기초노령연금 거짓말이야. 우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라 전진시키고 싶어요. 창조경제는 뭐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거죠. 결국은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김한길 체제가 들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만 하면은 야당으로서도 충분히 협조할 의지가 있다. 사실 그런 스탠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 지지자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고. 그런데 그 협조해주고 싶은 체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게 싸대기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온 셈인데 그 이유는 결국 민병두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은 지연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뭐 정상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으로 밀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 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옛날 아버지 때 배운 아버지의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대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야당도, 그러니까 여러 번 우리 야당의 왜 지지율이 좀 요새 뭐 한 1, 2% 뭐 24, 5% 이렇게 됩니다만 어떤 때는 8%, 9%까지 왜 내려갔느냐. 이게 우리가 공감의 정치학, 전망의 정치학 뭐 이런 걸로 좀 다시 교과서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민주당판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 성장도 가능하고 복지도 가능하다.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자꾸 반대 동맹의 정치학으로 내몰리는 아쉬움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좀 어려운 지점이 있죠. 그게 자꾸 그런 식으로 싸대기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데 계속 협조해 줄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경제민주화도 걷어치우고 복지박도도 걷어치우고 다 걷어치운 거 아닙니까 이제는. 민주화도 걷어치우고 그러면 협력이 불가능해지죠. 할 수 없이 전선을 갖다 만들고 가파르게 투쟁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지난 대선 결과를 두고 지금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국가정보원, 경찰,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또 통계청, 통계조작 시비도 오늘 있었고. 또 저 한겨레신문이니까 안전행정부도 했더만. 예. 안전행정부. 총체적 관권선거고 총체적 부정선거인데 또 부정선거라는 점에서는 또 우리 민병두 의원님도 인식을 갖고 같이 하고 계시던데 그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뭐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사과면 됩니까? 부정선거 맞죠. 예. 좁게 얘기하면 삼국 일경의 난. 예. 그러니까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국정원 그리고 경찰. 넓게 얘기하면 뭐 통계청도 있고 안행부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기재부 장관도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갖다 받지 않았습니까? 복지 그렇죠. 논쟁에 뛰어들어서 그게 사실은 이제 이명박근혜 회동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국정원 댓글도 이명박근혜 회동 이후에 시작됐거든요. 박근혜. 그때가 2010년 8월인가 그렇죠? 2011년이나요? 2012년 8월. 12년? 후보 지명된 직후에 회동을 했죠. 맞아. 예. 그 직후부터 댓글도 시작되고 이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아, 그러면은 그런 추론도 가능하네요. 그 후보 선출 이후에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간의 회동에서 이 모든 전략들이 논의됐다라는 추론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전략까지 거기서 논의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 받으시는 분이 너무 나가 보면은. 아니 그렇게 딱 그 시나리오 아니 그 말은 아니다 치고 그럼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돕겠다. 예. 그 얘기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건 뭐 무슨 누구 만나서 협의해라 뭐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 됐겠죠. 그렇죠. 추론이지만. 그러면은 그 박근혜 후보도 바쁘신 분인데 자기가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김무성이 시켜서 우리 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과연 그런 식의 어떤 이름을 대면 안 되나? 아니 총괄본부장이니까. 그 당시 아직 총괄본부장이 아니었습니까? 뭐 우리 선대본의 핵심 관계자로 이제 나중에 누구를 지명할 테니 네. 뭐 서로 만나도록 하자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오갔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구체로 오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다 시작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과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현직 정권의 협력 공조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어떡하냐. 자, 지금 부정선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어요. 제도적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내 마음의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뭐 소송을 걸자니 이미 뭐 6개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지났고요. 예. 재선거를 할 방법도 없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불복을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법적인 행위는 전혀 뭐 효력은 전혀 없죠. 그리고 그러면 내 마음에 당신 대통령이 아니야? 그거는 한 국민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 집단은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다음에 어떤 액션이 가능해요? 뭐 이제 퇴진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퇴진투쟁 그다음에 뭐 모든 것 보이콧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길이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각인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팀장 사건으로 모처럼 민주당이 축구로 치면 골문에 단독 드리블 찬스를 갖다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형적인 한국 축구 흥분해서 헛발질을 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불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국정감사도 올스톱하고 뭐 의원직도 사퇴하자. 이건 역주행이에요. 관중 모독죄. 좀 모처럼 민주 회복을 위한 결정 슛을 날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기 중단을 하고 돌아서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부정선거다. 이걸 확실히 각인시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쪽은 불복 프레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정 프레임, 헌법 불복, 헌법 부정 프레임 이걸로 가고 다음 두 번째는 전현직 정권의 공동 책임론. 점잖게 얘기하면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공동정범론 이런 걸 얘기하는 이명박근혜 책임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하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련자를 문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도를 갖다가 고쳐야죠. 지금 트위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죠. 트위터 하나 잘못 올려갖고 실형 산 사람도 있잖아요. 실형 원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평범한 시민이. 그런데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나 댓글 올리고 조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 기소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무서워서 다음에 이런 짓을 안 하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의 요구인 거죠. 대통령 사과, 관련자 해임, 재발 방지.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민들이 선거 이후에 극심한 멘붕이 왔단 말이죠. 그 멘붕이 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투표 동료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보자는 캠페인도 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밑바닥이 무엇인지 다 드러난 저런 후보한테 정권을 넘겨주다니 하는 그런 멘붕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뭐 개표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의 정황을 보게 되면 과연 댓글만 달았겠는가 저놈들이 그런 생각은 좀 해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가장 유력하게 이런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실체적 존재인 민주당이 이런 부정선거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사실 방심해서 결국에는 방치했고 그렇게 해서 상당한 그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오바마가 빅데이터 선거를 했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빅데이터 선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선거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미국보다는 엄청나게 엄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말하자면 이런 뭐 자동 리트윗 시스템이니 뭐 이런 걸 만들고 사이버 전단을 만들어서 뭐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SNS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도 있을 거고 야 SNS가 이렇게 팽배 그러면 일반 국민도 그렇게 지금 이쪽이 압도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자신감을 잃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혹은 이쪽에 중간층 유권자들의 어떤 중간층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다른 방향으로 그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끔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유추하는 부정선거의 유형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뭐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이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댓글을 단다면 그 사람은 우선 지시한 사람은 뭐 엄청난 중벌에 처해야죠. 헌정파괴 국기문란으로 엄청난 중벌에 처하고 지금 뭐 그때 원세훈조차도 지금 그 건으로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정범들도 예. 단순 정범들도 김하영이가 열심히 국정원 다닌답니다. 지금 월급 받고 이게 도대체 이게 법과 정의가 바로 선 나갑니까 이게? 단순 정범들도 보통 구속돼서 2년 3년씩 복역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갖다 보여줘야죠. 이번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정원 개혁 어떻게 만들자고 하는데 저쪽에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보 위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하든 이거는 저쪽에서도 부정 못할 거예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거는 중형에 처하자. 이거는 저쪽에서도 못하겠다는 말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무슨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냐 마냐 뭐 숨어있는 예산을 갖다가 다 삭감하냐 마냐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 필요한데 요거는 확실히 1점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막을 명분이 없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 네. 그리고 자기들도 정권 바뀌면은 솔직히 겁나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니까 나쁠 거 없지 뭐. 그렇죠. 영구 집권하겠다는 생각 아니라면은. 아니 그러면은 국정원이나 이런 그 여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만드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도 지금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만 갖고 한다면 반대를 못하는 거죠. 새누리당도 애초부터 정보위에서 네.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죄, 예. 선거 관여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정치 개입죄에 대해서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도 있고요. 5년 후든 10년 후든 드러나면 여지없이 잡아서 집어넣는다는 법이죠. 그건 제가만 내놓은 법안인데, 그건 정보위원장,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그런 법안은 논의할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 개입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도 노라고 말할 명분이 없어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사실 법이 없어서 국정원 요원들이 그렇게 선거 개입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못 하지. 아니, 규정이 지금 있어도. 그거는 뭐 당연히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법도 있는 것이고. 중벌에 처할 수 있도록. 중벌에 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든다는. 효수? 우익 효수? 우익은 아니고. 물론 그다음에 검찰 문제도 있죠. 검찰에서 네. 사실은 뭐 법무부하고 상당한 시간을 갖다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은 맨 위에만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때 검찰이 사실은 다 기소했어야죠. 그렇죠. 김직원 포함하여 다 기소를 했었어야죠. 그래야지만 정말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그 장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두 가지를 법을 고치고 실제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한다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판을 깨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지금 우리 민병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국민 여론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사실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판을 깰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판을 깬다는 게 어떤 얘기죠? 이제 대통령 물러나라. 인정 못한다. 하야하라. 뭐 글쎄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 정말 지난번에 정말 이명박 정권 5년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그 분노로 가슴이 썩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국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현실 정치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지점이 사실 민주당의 고민이겠죠. 네. 그 지점이 또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고요. 아니 무슨 근데 민주당의 지지도가 내가 아까 낮다고 얘기했던데 그 대선 패배 첫 해의 지지율 치고는 낮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론조사가 우리나라에 92년 선거에 처음 도입돼 있습니다. 미국식 선거가 이제 DJ 캠프에 이제 와서 그 미국에서 자문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여론조사가 도입이 됐죠. 근데 그때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 쭉 유추해서 보면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의 지지도, 그 충격, 대선에서 지고 난 후의 1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1년입니다. 처음 6개월은 사실은 거의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 페이스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잘 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은 그 87%였나요? 그 당시에 90% 거의 가까웠죠. 93%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냥 100가지 공약 준비해놓고 막 쏟아냈잖아요. 금융실명제, 무슨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의 척결 막 쏟아붓다가 이제 타격을 받죠. 그 당시에 전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격을 받죠. 장인이 무슨 누구 암살범이다 하는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끝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로 쫙 또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오히려 임기 초반에 인기가 없었던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어쨌든 정치개혁이라는 화두 하나는 갖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드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무리수를 범한 거죠. 그렇죠. 또 탄핵이 나간 거죠. 굉장히 힘드니까 무리수를 범한 것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하면 이거 날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언어의 솔직함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반감도 보수층의 반감, 급격한 반감의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니까 가능하겠다는 두 가지 판단 속에서 이제 그 유혹으로 빠져든 거였죠. 지금은 그거야말로 대선 불복이었지. 2007년 대선 패배하고 나선 지지율이 8에서 한 12, 3% 됐죠. 그것을 이제 분당에 손학규 대표가 복귀하면서 한 17%까지 끌어올리고 다시 또 한 13, 4%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갔죠. 그때 비교하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네. 지금은 대선 끝나고 지금 리얼미터 조사로는 한 25, 6% 계속 그다음에 갤럽 조사로는 21에서 23 유지한 거는 지금 사실은 빅스피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점차 이제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볼륨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민주당의 공간은 더 넓어지겠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편한 지점이 있긴 한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는 건 결국 이번 싸움의 말미에 끝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대선 전국인데 이거는 12월 달이나 내년 1, 2월쯤 가서 끝날 것 같아요. 포스트 대선 전국 두 가지 이슈죠. 하나는 부정선거, 하나는 공약 파기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이 이제 12월이나 1월 달 되면 정리가 되죠. 왜? 예산안 심사라고 하는 걸 끝으로 해서 새 공약이 이제 대통령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느냐, 얼마나 안 지켜졌느냐, 또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많은 그 대화와 또 딜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문제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러면 이제 포스트 대선 정국이 끝나죠. 그 지점에 지지율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그때 지지율 변화가 없으면 큰일이지. 바로 지방선거 전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또 범야권에 대한 새로운 재편 같은 것도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창의력을 갖고 이제 해나가 볼 수 있겠죠. 야, 어느덧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는 그 민주당이 그래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 대선에서 마땅히 새누리당에서 나올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인식인데요. 우리 민병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새누리당의 다음 주자로 유력한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쪽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또 어차피 그 이념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나 뭐 연령적으로나 다 불리하잖아요. 또 다음 선거는 또 호남보다 충청이 또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5년 전에 없다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문재인 안철수라는 후보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정치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은 기본 지형이 탄탄하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도 선거가 가능해요. 근데 우린 지난번 대선을 갖다 반면 교사로 삼으면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준비와 탄탄한 팀을 꾸릴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그렇죠.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은 그 지평, 운동장을 조금 교정해놔야죠. 뭐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선 규칙을 갖다가 완벽하고 안전하게 해놓은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운동장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지금 뭐 연령적으로 더 늙어질 것이고 그다음에는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충청도 인구가 더 많아지고 뭐 등등 있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어느 지점에 중간을 갖다 만들어 놓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이 할 역할은 그거라고 봐요. 아니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해요. 민주당도 보수층을 공략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라. 뭐 그런 얘기가 뭐 팽배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랬어요.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니 뭐 우리 아지마고 하세요. 뭐 늘리면 돼요. 예. 나중에 이제 잘라서 주로 내 말을 들을 테니까 안심하고. 우리 지난번 선거 때 우리 동네 이제 낙검수 회원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10명이라도 배를 타고 가서 인간띠를 하고 그땐 추가 폭격이 있을 위험이 있을 때였어요. 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당신들. 내 국민은 내가 지키겠다. 2001년도죠. 9.11 테러 있었을 때 그때 미국의 상하양 의원이 6시에 모였어요. 국회의사당 앞에. 그래서 한 700명, 한 600명 되겠죠. 인간띠를 입고 미국 국가 부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하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그때 그랬다면 민주당이 무슨 대북 정책을 얘기해도 더 이상 뭐 종북 딱지를 못 붙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그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대중은 이 배우거든요. 정치를 배우고 인식이 교정돼요. 고정관념이 타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과감히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야말로 지난번에 완전히 연지곤지 바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기 가장 약점을 오히려 선거운동화 시킨 거죠. 보수의 약점이라는 게 그 경제민주하고 복지 축소인데 그걸 갖다 오히려 자기 공약으로 만들었으니까 민주당은 완전히 당한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의 자산을 더 넓힐 필요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은 항상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대. 우리 이하경 의원이 그런 얘기 하시더구만. 다 아는 얘기지만 왜 보수는 다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있고 진보는 항상 분열되냐. 보수는 기존의 가치를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 보여요. 근데 이쪽은 진보는 앞길을 가는 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누구는 이 길로 가야지 지름길이라고 하고 누구는 저 길로 가야지 길이 뭐 안전하다고 하고 다 다르다는 거죠. 비교가 적절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더 중원으로 더 가려면 왼쪽의 부담을 항상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이 대중이 봤을 때, 야, 승리가 바로 여기 와 있다. 고지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동의해줘요. 그때까지 그 발판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과감한 개척,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낙검수 얘기도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민주당이 결국은 지혜를 이런 광범위한 시민들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게 시민들이 참여를 배제하는 그런 이 식으로 역행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당원, 당규, 법과 제도 문제는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이제 그거는 뭐 지금 논의한 것 자체가 저는 별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랄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제도를 갖다 자꾸 정비하고 이러고 저러면 또 야권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 또 제도 고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정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유권자들이 반응할 때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유권자들이 정말 이념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아주 빨간색, 엷은 빨간색 무슨 뭐 이렇게 엷은 파란색, 진한 파란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중도층, 중간층 유권자들은 그 정당의 태도, 문화, 결정의 공고성, 신속성, 책임감 이런 걸 많이 본다고 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의총하고 나면 강경파가 잡았을 땐 온건파가 반대하고 온건파가 잡았을 땐 강경파가 반대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의총 끝나고 나면 중요한 순간에 의총 끝나고 나면 이게 하나로 국면을 전환해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또 분열 이런 얘기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자꾸 뭔가 일관성 없고 자꾸 이렇게 흔들려 보이고 국민들이 볼 때 이 소리 저 소리 한 것 같은 거는 불필요한 건 하지 마요. 지금 집중해. 지금 같은 경우는 1점 돌파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는 부정선거 문제만 돌파하고. 근데 실제로 대중들한테 국민에서 더 먹히는 건 공약 파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야, 어떻게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지명된 다음 주부터 60주 또 현재까지 60주 동안 전셋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이죠. 한 번도 안 내리고 계속 오른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진보 언론에서도 참 듣기 힘드네요. 사상 최초로 60주 연속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요. 민생 도탄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60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또 그 주변에서 하는 일은 NLL 대화록을 갖다 비밀 유출해서 공개한다든지 댓글을 단다든지 검찰총장을 찍어낸다든지 정장만 있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외국에 나가지고 한복을 입고 다니고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런 국면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고 지방선거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통합진보당은 영구히 배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저는 그래요. 아까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이석기 의원 사퇴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분노해서 화를 냈어요. 우리 아까 그 친구가. 낙검수의 그 지지자가. 근데 저는 그래요. 저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국회에 대한 맹세 있잖아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난 그게 정말 너무 다가와요. 그 국회에 대한 맹세할 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여기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도 들어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켜켜이 싸운 심정이 있어요. 한일 월드컵 때 느꼈던 것이 있을 거고 뭐 수없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애국가라고 하는 것이 불러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축적된 정서들이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나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강연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조국은 따로 있다고 봐요.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근데 지금 저쪽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부분이 잘못됐다. 무슨 뭐 천주교 성지란 말을 갖다가 절도산 양화진 성당을 절대성지로 이렇게 속기를 잘못 풀었다. 몇 가지 그런 사례만 얘기한 거지 전체 맥락을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전체 맥락이 좀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북한이 정권 교체기마다 이 무력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연평도 포격 뭐 이런 걸 능가하는 이번에 이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공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식이란 말이에요. 정권이나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이 정부가 그때 화해 제스처로 가냐 대화 제스처로 가냐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래 한번 누가 더 센가 해보자. 담력 싸움을 하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 거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지금 이 국면은 미제가 뭐 스텔스기를 띄우고 무슨 항공모함을 띄우고 이래서 이거 갖다가
저 북한을 갖다 때리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전쟁이 나면 일제공고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나를 호위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전제가. 전체 맥락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네. 그런 맥락은 뭐 하여튼 뭐 그 호불호를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일반 정서와 동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런 거는 뭐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지난 2010년처럼 야권 단일 후보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논의는 있어요. 예. 과거처럼 뭐 우선 안철수 의원도 예. 지계적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지난 대선 때 이후에 예. 쭉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안철수 의원도 현실적인 이제 이 현실 정치인이 되면서 현실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만 자기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스스로 명분을 살려주는 쪽에서 저기 타협은 가능하죠. 심상정 의원 그 정의당 쪽에서도 네.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겠죠. 진보 블록이라는 걸 살려가면서 예. 진보 블록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과거처럼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서 어딘 누가 갖고 구청장 몇 개는 어디 갖고 뭐 어떤 지역은 뭐 경쟁력 위주로 단일화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서로한테 명분이 되겠느냐. 국민이 볼 때 나이스하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하는 얘기까지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국면 자체가 예. 이 싸움의 국면이 너무 지금 이제 막 엄중하게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구로 치면 7회 말, 이제 8회 말, 9회 말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게 좀 마무리가 돼야지 그 다음 문제를 상상력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국정원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민주당 그다음에 안철수 진영 정의당 쪽에서 뭔가 공동 보조를 취하는 그런 것들은 일종의 청신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한길 대표가 지방을 돌면서 풀뿌리 시민단체랑 쭉 만났고 그래서 현재 시국 K 이상의 네. 그동안 좀 소진했잖아요. 7, 8월 달 투쟁을 거치면서 그래서 시국 K를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만들자, 얼개를. 그래서 전국연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사회 지도자 명망가 분들 보고 이걸 좀 주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네. 제안을 했고 그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기에 부문, 노동, 종교 뭐 이런 거, 종교는 이제 개별로 참가하는 거죠. 종단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개인, 정치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 중에 정치로 보면 이제 이 세 파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치 부분이야 뭐 정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냐 하는 제안을 갖다가 한 거고. 근데 그것이 너무 구속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 법안을 제출해서 그러면 그것에 오히려 구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법안이라는 형태로 딱 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뭐 그런 방식도 뭐 그런 것이 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 거예요. 예. 하여튼 좀 새로운 상상력을 구체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이 좀 잘해야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갖고 멘붕에서 헤어나와서 다시 눈을 부릅뜨고 우리 정치를 지켜보고 돌아올 텐데 말이죠. 예,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은 뭐 민주당이 못해서 박근혜가 잘해서 이거라기보다는 답을 잃은 국민들이 할 말을 잃어서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다들 생각도 해보고요. 민주당이 어떻게든 만들어줘야죠. 그게 정당이 존립 목표인 거지. 예. 이유인 거지. 예. 그러니까 참 오늘 또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민병도 의원님 정말 동대문의 그 승리가 다음 우연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도 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네. 예, 또 민주당이 또 중요하게 또 벤치마킹할 그런 성취가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은 준비 안 해왔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뭐 애드립으로 하셔야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뭐 준비하시고 하신 것처럼.
예. 지금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정치를 하면서 보면 이 국민의 요구, 이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죠.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파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위기가 오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겹쳐서 오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또 우리가 기운을 타는 적도 있어요. 막 그런 것의 연속이라고 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인데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말에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무슨 좋은 선물. 네. 연말에 무슨 큰 선거는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 국면이 이제 포스트 대선 국면이 네. 마무리되잖아요. 예. 부정선거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는 문제랑 복지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마무리가 되게 12월 말에 새해 예산을 어차피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 북한이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결국은 이런 말 되게 싫어하지만 저쪽에서 결국은 목표 한 발 이루지 못하고 개성공단을 갖다 다시 정상화한다든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 돈이 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새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하여튼 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뭔가 좀 슬기롭게 그래서 잘 슬기롭게 집중력 있게 가서 이 싸움을 갖다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멘붕의 상 빠진 국민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결과물을 것이다. 갖다가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이신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석의 일어나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